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랭체인 미드업에서 레그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발표 주제는 레그, 우리가 절대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이고요.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10여 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얻은 레그 적용 경험담을 토대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보고요. 이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했는지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랭칭 미드업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벡터 스토어 선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LLM 파인 튜닝 주제는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그입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앞글자를 딴 약자이고요. 레그라는 주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만 놓고 본다면 검색, 증강, 생성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문서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발췌를 하고요. 발췌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레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레그 프로세스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처리 작업인데요. 전처리에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의 로드, 다큐먼트 로더라고 하고요. 다큐먼트 로더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F 문서를 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JSON 형식의 파일이나 아니면 때로는 URL을 로드를 해서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랭체인에서는 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스플릿입니다. 이 스플릿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이 문서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서는 이 LLM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의 제한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청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킹하는 작업을 그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작은 조각으로 냈으면 그 다음에는 벡터DB 공간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임베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하는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비로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저는 전처리 작업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전처리 작업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는 실제 저희가 레그를 사용해서 LLM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사전에 처리하는 작업이라서 전처리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저가 질문을 하고 그 실시간 처리하는 작업은 이 전처리 작업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서 문서를 미리 사전에 업로드하고 DB에 저장하는 작업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 그 이전에 사전에 작업이 끝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반부인데요. 후반부에서는 서비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이 서비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말은 LLM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있는데 유저가 먼저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임베딩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임베딩 처리하는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리트라이브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서의 내용을 발췌를 해오는 작업을 하고요. 이 발췌를 해오는 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발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LM에 전달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답변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후반부 작업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그 프로세스에서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문서의 전처리 단계부터 보실게요. 이 랭체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도큐먼트 로더, 요거는 첫 번째 단계죠. 문서의 로드를 도와주는 로더가 있고요. 랭체인에 보시면은 로더가 약 150개 정도의 로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로드를 하는 거나 웹페이지에서 로드를 하는 거나 PDF 로더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로더들을 랭체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문서를 쪼개는 작업, 저희가 문서를 청킹한다라고 했죠. 이 스플리터도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를 임베딩하는 내용인데 이 임베딩하는 것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제에서 많이 나오는 오픈AI 임베딩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임베딩 모델들이 있고요. 게다가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임베딩 모델까지 합하면 정말 수백 가지의 모델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 스토어가 있는데요. 벡터 스토어는 이렇게 임베딩한 그 문서들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그에서는 보통 벡터 DB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멘틱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공되는 벡터 DB의 종류도 랭체인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종류만 8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리트리버가 있는데요. 리트리버는 벡터 DB에서 검색을 해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DB에서 검색해오는 리트리버의 종류도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인테그레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수들은 당장 랭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듈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레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하나를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더에서 이 150개 중에 하나, 물론 하나 이상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뭐 하나나 아니면은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고, 텍스트 스플리터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인베딩도 이 여러 개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벡터 스토어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리트리버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합으로 우리가 가능한 조합을 다 계산해 보면 3억 6천만 개 정도의 조합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허깅 페이스 모델까지 합하면요. 이 3억 6천만 개의 조합이 난다는 거는 모든 조합을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이 수많은 조합을 우리가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으니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조합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듣고 앞으로 레그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쭉 차례대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큐먼트 로더부터 가볼 거고요. 다큐먼트 로더는 가장 첫 단에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큐먼트 로더는 수많은 문서들을 로더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PDF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PDF 문서 형식뿐만 아니라 엑셀, CSV, 마크다운 형식, HTML, JSON, 파이썬 코딩이 담겨있는 PI 파일들까지 여러 가지의 그 문서들을 로드할 수 있는 로더들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 랭체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랭체인은 로더를 통합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로드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PDF를 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PDF 로드를 하는 애를 객체를 가져와서 로드라는 걸 호출해주면은 PDF 로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웹페이지 문서를 로드하는 애가 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객체만 웹페이지 로더로 바꿔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함수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로더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해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부분만 바꿔주면 되고 뒤에 붙는 함수들은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랭체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이 짧은 영상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PDF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기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PDF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CSV와 엑셀도 있었지만 PDF가 많았던 이유는 보통 회사에서 마켓지나 정보지 이런 것들을 유료 구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PDF 형식의 자료 형태로 받아보기 때문에 PDF 자료 형식이 많았고요. 그리고 회사의 문서도 제 보안에 유리한 PDF 형식의 문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자체도 PDF 형식의 문서를 잘 처리하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PDF 형식의 문서를 잘 로드할 수 있는 로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도큐먼트 로더 선택할 때 저는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 말씀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 원형 그대로 잘 가져오는가입니다. 우리가 PDF를 로드를 하면 글자들을 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글자가 깨지기도 하고요. 깨지는 대다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코딩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글 인코딩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코딩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 문자, 뭐 특수 기호나 아니면은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져와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이었어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DF 파일에서 로더를 사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져오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 외적의 내용들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아요. 가령 페이지 번호,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페이지 번호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표를 가져오거나 차트를 가져오거나 문서의 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좌표란 엘레멘트들의 좌표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문서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좌표들을 보여주는 로더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속성 값들도 포함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타이틀입니다, 테이블입니다, 이미지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속성 값을 태깅을 해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더마다 이게 특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뭐 페이지 번호만 주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뭐 문서의 좌표까지 주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굳이 표나 차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좌표계 굳이 가져올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오는 로더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문서를 읽는 속도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DB에 이제 PDF 문서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벌크 단위로 넣을 텐데 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많은 문서들을 넣고 DB에
거기에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스크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뭐 가령 나는 문서를 넣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요약하거나 뭐 블랙 포인트로 정리하거나 이런 태스크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를 빠르게 읽어서 저장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읽어드려서 이걸 요약하고 끝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태스크라면은 문서의 읽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DB에 이제 문서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때는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미리 문서들을 쫙 넣어놓고 뭐 이게 몇 시간이 걸리든 뭐 하루가 걸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문서에 대한 뭐 파일명이나 뭐 저자나 아니면 다양한 메타데이터 속성값들을 따로 저장해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질문을 할 적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어떤 출처 표기, 속성값을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속도가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답변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준 다음에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 이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따라서 속도는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PDF 로더를 차례대로 알아볼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PDF 로더를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모든 PDF 로더를 다 써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로더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고 또 상황에 맞는 PDF 로더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와 있는 건 fits라는 겁니다. 코드는 항상 간단합니다. 이 fits라는 거를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오픈에다가 우리 PDF 파일 경로를 주시면은 바로 읽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fits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잘 가져오거든요. 다만 여기 아래쪽에 예시처럼 문장이 간혹 가다가 잘려서 읽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형식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 읽기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나중에 리트리버에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가져왔는데 앞문장이 잘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fits는 페이지 번호는 제공을 해줍니다. 페이지 번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만 이 페이지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메타데이터는 미지원이에요. 나는 페이지 번호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fits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fits를 언제 썼냐면 이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PDF 문서를 업로드를 하고 이 실시간으로 바로 이거에 대한 요약본을 받아봐야 될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사용자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때는 fits를 쓰면 이게 가장 로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에는 fits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PIPDF 로더인데요. PIPDF 로더는 랭체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예제 코드에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로더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우수하다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한글 인코딩 처리하는 수준이 우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코딩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대부분 인코딩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꽤나 준수하고요. 메타데이터도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소스라고 해서 이 파일명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역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PDF 로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nstructured PDF 로더라는 겁니다. 이 Unstructured PDF 로더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모드의 엘레멘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모드의 엘레멘트를 주게 되면은 페이지 안에 세부 요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PDF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표도 있고 여기에 타이틀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 각각의 요소들의 내용, 뭐 이미지면 이미지다, 타이틀이면 타이틀이다, 이런 내용 속성값들도 주고요. 그 다음에 좌표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좌표들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제가 주는 메타데이터들도 기입을 해놨어요. 요 좌표들뿐만 아니라 파일명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도 줍니다.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파일 타입, 뭐 카테고리,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뭐 이런 것들을 주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답변을 준다 하면은 Unstructured PDF 로더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죠. 다른 로더 대비 읽기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메타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좌표들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엘레멘트 모드 없이 로드를 하시면은 문서의 페이지 개수만큼 도큐먼트가 로드가 돼요. 요게 한 20페이지 정도인데요. 지금 문서의 수가 652로 잡힌 이유는 요거는 요소들을 하나의 문서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실제 페이지 개수보다. 근데 이 모드 엘레멘트를 없애주시면 빼주시면 페이지 숫자만큼 도큐먼트 로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PDF 플럼버예요. PDF 플럼버는 인코딩 처리 능력이 우수한 편이고요.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타데이터 정보인데 저희가 필요한 파일명뿐만 아니라 페이지 넘버, 그다음에 전체 페이지 숫자를 주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었어요. 원래는 페이지 넘버를 전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페이지 숫자를 다 세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토탈 페이지 넘버를 주기 때문에 유용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이 파일을 작성했는지 그 정보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드 데이트라고 해서 이 문서의 수정 일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DF 플럼버를 가장 선호하는 PDF 로더였었고요. 물론 뒷부분에 제가 추천드리는 PDF 로더가 하나 더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그냥 메타데이터 정보적인 측면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로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단점은 읽기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이전에 보셨던 Unstructured PDF 로더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량의 페이지를 포함하는 문서는 파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는 텍스트 스플리터입니다.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서를 특정 기준으로 분할을 할 때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 분할하는 과정을 청킹한다라고 하죠. 아마 랭체인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가장 예제에 많이 출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와 리커시브, 요거 두 개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요즘에 허깅 페이스 모델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목록들을 차례대로 보시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예시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작성한 예시 문장은 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박스 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PDF 문서에서 이렇게 소제목이 달린 경우에는 이 소제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제목 다음에는 이 소제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목을 끊지 않고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텍스트 스플리터마다 어떻게 다르게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예요.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분할 가능한 최소의 단위로 분할을 시도합니다. 공백이나 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지금 분할이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하나마다 문장을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분할될 때 지금 보시면 공백이나 아니면 점을 기준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간에 글자가 잘리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는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줬을 때 이렇게 잘릴 수가 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풀로 돌고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이 소제목에 달려있는 이 두 개의 공백,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못하고 먼저 공백이나 뭐 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제목이 아쉽게도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이고, 청크 오버랩을 충분히 주더라도 잘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게 바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인데요. 제가 이렇게 별표를 달아놨습니다. 별표는 저 개인만의 추천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예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따라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할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분할하는 방식은 먼저 청크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재기적으로 분할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기적으로 시도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시도를 하게 되냐면, 먼저 문단, 즉 단락을 먼저 분할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이 길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 분할하려고 시도를 하고, 문장이 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단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소제목이 끊기지 않고 가져온 거죠. 얘는 이제 단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단락을 살려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분할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단락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단락이 너무 긴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문장 단위로 의미가 이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 분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만족할 만한 분할 결과를 제공해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예요.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는 토큰 단위로 분할을 할 때 쓰는 건데, 이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를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처럼 한글이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은 글자 단위로 한 토큰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과 관련된 문장을 처리할 때는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쓰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는데, 코NLPy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코NLPy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하면 이 한글 처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코NLPy 텍스트 스플리터는 KKMA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분석적 심도가 우선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토크나이저로 토큰을 분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스플리팅을 하는 데에도 처리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정보의 정확성이 더 우선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픈소스인데요. 허깅페이스라는 너무 감사한 플랫폼이 있죠. 이 감사한 플랫폼에 또 너무 많은 감사한 분들께서 좋은 토크나이저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면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토크나이저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조어랄지 특정 도메인 용어를 토크나이저의 트레이너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하거나 아니면은 단순 사전에 추가하는 기능들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특정 도메인 용어가 자주 출현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허깅페이스의 토크나이저는 여기 아래쪽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크나이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BP 토크나이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랭체인 익스페리먼털에 신규 추가된 시멘틱 청커입니다. 이 시멘틱 청커는 텍스트를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분할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토크나이저와 달리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랩과 같은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임베딩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문서를 시멘틱 청커를 사용해서 나누게 되면은 얘는 1번 이렇게 나눠주고 2번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얘가 의미를 파악해서 비슷한 의미끼리 묶어서 분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멘틱 청커는 텍스트를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알아서 분할해 준다라는 장점 분명히 있지만 단점은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랩 관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길게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짧게 분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계는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은 텍스트의 벡터 표현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벡터 표현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벡터 DB에 우리의 문서들을 저장을 할 건데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찾는 이 시멘틱 서치를 하기 위해서 임베딩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베딩도 문서에 적합한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한글로 작성된 문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까지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나는 한글이 없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다 하면은 굳이 한글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임베딩을 할 때는 두 군데에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문서를 임베딩해서 DB에 넣을 때 그때 일어나는 임베딩 한 번과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도 자연어잖아요. 그 질문도 역시 임베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 질문과 문서의 임베딩을 유사성을 찾아서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끔 가다 보면은 문서를 임베딩할 때 썼던 임베딩 모델과 쿼리 임베딩에 쓰이는 모델 그 두 군데 임베딩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모델이 다르게 되면은 유사성을 찾을 때 생뚱맞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썼는지 그 부분을 봐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픈 AI 임베딩 모델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 임베딩을 쓰실 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픈 AI 임베딩 이 모듈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벡터 DB에 저장하는 시점에는 버전 1을 써서 임베딩을 했었는데 나중에 라이브러리 그냥 업데이트를 했고 우리 서비스에 올렸는데 쿼리 임베딩이 들어갈 때는 뭐 버전 2나 버전 3 모델을 쓰게 되면은 버전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까지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자주 쓰시는 게 아마 오픈AI 임베딩일 것 같고요. 이 오픈AI 임베딩은 유료 모델이죠. 근데 유료 모델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허깅페이스에서 임베딩 모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오픈AI 임베딩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 유료 임베딩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이 유료 임베딩은 가장 어떻게 보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좋죠. 사용성이 좋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임베딩 모델이라는 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임베딩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GPU도 여러 장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픈AI 임베딩을 쓰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PI를 통해서 우리가 임베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더라도 임베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한글 처리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DF 문서가 많지 않고 이 요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무난한 선택지가 오픈AI 임베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토큰당 과금이 2024년 1월 25일 날 신규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5분의 1로 가격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컬의 임베딩 파이프라인을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API를 통해서 호출해서 임베딩을 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이거는 유료 모델이기 때문에 과금에 대한 고려를 피할 수가 없고 문서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모델 3개를 보시면 가장 최신에 런칭한 모델이 요거 2개거든요. 텍스트 임베딩 3 스몰이랑 텍스트 임베딩 3 라지가 있어요. 페이지 per 달러를 보면 1달러에 한 요 정도 페이지를 임베딩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페이지 임베딩 하는데 이 가격이면 막 비싼 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좋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퍼포먼스 on MTV 이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MTV는 임베딩 벤치마크 점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허깅페이스 모델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추천 모델 중에서는 이 임베딩 3 스몰이나 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스몰이 가성 비로 따지면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스몰도 디멘션을 보시면은 두 가지 디멘션이 있어요. 512 디멘션이랑 1536 디멘션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1536 디멘션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6, 1024, 3072 디멘션이 나왔습니다. 3072 디멘션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시백도 임베딩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별표가 붙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볍게 쓰려면 아마 대부분 오픈AI 임베딩 많이 채택을 하실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없고 하드웨어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 하면은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금에 대한 고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오픈AI 임베딩을 사용해서 우리가 PDF 문서를 임베딩을 하게 되면 임베딩을 할 때마다 과금이 들어가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동일인이 같은 문서에 대해서 만약에 10번 임베딩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 10번에 대한 과금이 모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중복 과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시백드 임베딩스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캐시백드 임베딩스는 임베딩을 저장하거나 임시로 캐싱을 했다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한마디로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한 번이라도 임베딩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문서에 대해서는 과금이 되지 않게끔 캐싱 값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모듈이 바로 캐시백드 임베딩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임베딩을 수행을 할 때 로컬에 캐시 파일을 얘가 생성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동일한 문서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 캐시 값에서 먼저 찾고요. 거기에 히트를 하게 되면은 그 캐시 값을 반환해 주게 되는 거죠. 조회도 굉장히 빠르고 중복되는 과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0.0초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PDF 문서 좀 방대한 양을 넣어보면 사실 캐시 값을 가져오더라도 뭐 3초에서 4초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나타내는 그 예시이고요. 오픈AI 임베딩으로 동일한 문서를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문서를 10명의 사람이 동시에 조회를 했는데 캐싱 값을 쓰지 않으면 10번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캐싱 값을 사용한다라고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조회를 했을 때 이미 캐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10번째 사람부터는 요금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료 과금이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드 임베딩스로 랩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랩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픈AI 임베딩스를 가져와서 로컬 파일 스토어에 캐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캐싱 값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네임스페이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별로 캐시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캐시 파일을 가져온 예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해시 값으로 캐싱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돼서 로컬 파일 스토어에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임베딩 모델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링크에 오시게 되면은 리더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버러지 스코어에 67점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7점이라는 점수는 뭐랑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 오픈AI 임베딩에서 발표한 MTB 점수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지 모델 기준으로 64점이거든요. 그런데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탑 모델이 67점이니까 이미 이 벤치마크 상으로는 오픈AI에서 공개한 임베딩 모델보다 더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AI 모델이 한 요 정도 점수일 겁니다. 여기 있는 상위 5개는 오픈AI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델들을 무조건 이 점수만 믿고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오픈AI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한글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는 모델이죠. 다국어 지원을 하는 모델인데 물론 이 모델도 한글 임베딩 하면은 임베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퍼포먼스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로드를 해서 반드시 한글에 대한 임베딩 처리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시멘틱 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시멘틱 서치를 하거나 나중에 리트리버로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그 한글 문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제 이 벤치마크 점수만 너무 믿고 가시진 마시고요.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크게 보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허깅 페이스에서 무료 임베딩 모델을 받아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로컬에 서버 구축을 해서 임베딩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허깅 페이스에서도 인퍼런스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컬에 이걸 구축하지 않고 인퍼런스 API를 활용해서 임베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깅 페이스 쓰실 때는 로컬에서 구동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프라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국어 문서도 많고 인프라 구축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문서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금이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픈AI 임베딩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픈 소스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오픈AI 임베딩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적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모델은 반드시 로컬에 구동을 하셨으면 한글에 대한 처리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벡터 스토어인데 벡터 스토어는 제가 랭체인 미더업에서 시간 관계상 깊게 다루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DB도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벡터DB도 정말 많은 벡터DB가 있습니다. 지금 랭체인에서 인테그레이션 된 개수만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 종류의 벡터DB가 있고 이 벡터DB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로컬에 설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로 접근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확장성 있게 구성을 하려면 클라우드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데이터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DB 스펙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벡터 DB를 다 다뤄본 건 아니에요. 다 다뤄본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거든요.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로컬이랑. 클라우드에서는 유명한 게 파인콘, 위비에이트, 뭐 일라스틱 서치, 이거 외에도 밀버스 뭐 등등의 벡터 DB가 있죠.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되는 인기 있는 벡터 DB이고요. 또 우리가 로컬에서 구동할 수 있는 DB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크로마 DB나 아니면 메타에서 운영하는 파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못한 게 회사에서는 이 클라우드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클만 나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클라우드는 고려 대상에서 많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는 저보다 이 DB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로컬에서 구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크로마나 파이스 뭐 이런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선호했던 벡터 DB는 파이스 벡터 DB인데요. 이 파이스 벡터 DB는 메타의 펀더멘탈 AI 리서치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 저는 어떤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개발하는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큰 규모의 집단에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믿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컬에서 벡터 DB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파이스 DB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 파이스 DB 같은 경우에는 캐글에서 진행한 레그 대회에서 1등 팀인 LLM 스튜디오가 이 파이스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처리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부터가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처리 관련된 팁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많은 고생과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직접적인 자산이고 제 노하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제 노하우들을 공개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실패 사례들과 그 난관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먼저 페이지 단위 분할입니다. 이 페이지 단위 분할은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일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되면 PDF 문서들을 이렇게 분할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할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 정보를 태깅을 해서 벡터 DB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게 페이지 번호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신뢰도가 없어요. 얘가 그냥 할루시네이션으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문서의 내용을 잘 가져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신뢰도가 없습니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페이지 번호를 추가를 해서 출처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그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고 실제로 있는 내용이네, 신뢰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일명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일 하나만 할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을 DB에 업로드하고 그 안에서 내용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어느 파일에 어떤 페이지 번호에서 가져왔다는 건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모디파이드 데이트도 저는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던져서 이 여러 개의 문서에서 비슷한 단락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규정이라고 봤을 때 뭐 2020년도의 규정과 2021년도 규정 이렇게 규정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근데 예전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이게 유사도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내용을 가져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2023년도의 내용을 가져오곤 할 때 이 모디파이드 데이트를 가지고 필터링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필터링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모디파이드 데이트, 그리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있으면 좋아서 어서들도 태깅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주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키워드 추출을 할 수 있다면 이 키워드를 추출을 해가지고 태깅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나중에 이 특정 키워드에 따라서 리트리버에서 정보들을 검색해서 가져올 때 그때 필터링을 걸어서 가져오면 좋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을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영역을 크로핑하는 내용이에요. 이 필요한 영역을 크로핑하는 내용은 먼저 이 오른쪽의 PDF 문서를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내용과 하단에 라이센스 고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라이센스 고지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런던 관련된 시장 이슈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 라이센스 2에 여기 런던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트리버 검색 결과에 같이 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영역은 사전에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로핑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자, 또 하나는 문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폭을 쓰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1대1로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대2로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이 문서는 1대1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한 줄씩 파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이렇게 쭉 가져와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져온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의미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순서가 꼬이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상한 내용이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로 나뉘어져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런 식으로 가져오느냐? 바로 PDF 플럼버에 있는 바운딩 박스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에 크라핑을 주는 건데 먼저 왼쪽 부분을 자르고 오른쪽 부분을 자른 다음에요. 왼쪽 부분을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읽어드려서 앞뒤를 붙여주면은 올바른 순서로 문장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럼버를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PDF 마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PDF 마이너는 이 분할된 컬럼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extract text라는 걸 주게 되면은 이 분할된 문서를 넣어도 얘가 분할된 지점을 잘 인지를 하고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잘 가져와요. PDF 마이너를 읽어드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읽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캡처 화면처럼 여기에 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얘가 이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후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표나 그래프를 사전에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줄의 글자 수가 n개 이하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PDF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처리된 내용을 보시고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 추출입니다. 표 추출도 유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재무제표 같은 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들도 중요한 정보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캐멜럿이나 패들 OCR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PDF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관련된 표들을 일괄적으로 추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추출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서 표만 따로 추출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PDF 플럼버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운딩 박스를 쳐서 그 테이블을 찾아오는 기능들도 있어요. 테이블 세팅에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있거든요. 이 옵션 값들을 적절하게 넣어주면은 표를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표 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드단에서 직접 내가 표를 컨트롤해서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PDF 플럼버 사용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크 오버랩입니다. 청크 오버랩을 얼마만큼 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 쉽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청크 오버랩은 좀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유 있게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안은 이전 페이지의 뒷부분, 가장 뒷단락이랑 그 다음 페이지 앞단락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그냥 강제 병합을 한 다음에 시멘틱 청커 처리를 해서 나눠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 번호 처리가 좀 모호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랩을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줘서 나중에 앙상블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청크 사이즈를 적용해서 리트라이빙한 결과 유니온 값을 최종 결과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추출이에요. 이 fits에서 이미지만 추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를 로드한 다음에 get imag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이커머스 같은 데이터에서 상품 이미지를 태깅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래프나 차트가 이미지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fits에 있는 이미지 추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트리버를 볼게요. 리트리버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때 사용자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쿼리를 기반으로 우리 벡터DB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리트리버의 종류도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추천드릴 리트리버의 첫 번째는 바로 멀티쿼리 리트리버예요. 이 멀티쿼리 리트리버는 쿼리를 다양하게 생성해 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 보면은 쿼리 문구가 미묘하게 변경되거나 임베딩이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검색 패턴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만약에 판교에서 맛집을 검색해요. 그러면 대부분 네이버에 판교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판교에서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고 이와 관련된 맛집을 추천하죠.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키워드 기반 검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기반한 검색 형식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시멘틱 서치와는 좀 맞지 않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 쿼리 리트리버를 사용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멀티 쿼리 리트리버는 우리가 입력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잠재적인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 랭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얘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뭐 효과, 그다음에 상세한 정보 등등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에 대한 유니온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앙상블 리트리버예요. 저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리트리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트리버는 시멘틱 서치가 유사 의미를 가지는 문서의 검색에서는 유리하나 특정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색 시 유사 단어가 포함된 문서가 검색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영양제 추천해 줘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 C, 비타민 D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정확히 비타민 A라는 단어가 포함된 결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파르스 리트리버를 써서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이 스파르스 리트리버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 기반 검색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검색을 해야 될 때는 덴스 리트리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리트리버를 쓸 수가 있고, 키워드가 더 중요할 때는 스파르스 리트리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앙상블에서 쓰는 게 바로 이 앙상블 리트리버예요. 그래서 BM25라는 대표적인 스파르스 리트리버와 그다음에 파이스 벡터 스토어에서 가져온 리트리버, 이건 덴스 리트리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적절하게 앙상블을 해가지고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절충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웨이트에 보면은 가중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 기반한 리트리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웨이트를 좀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앙상블 리트리버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롱 콘텍스트 리오더입니다. 자, 이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던 내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 논문에 보시면은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리트리버를 통해서 문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개의 문서를 검색을 했어요. 우리 쿼리 기반으로 유사한 단락 20개를 뽑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LLM에 넣을 때 보통은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넣으시거든요. 내림차순 정렬해가지고 중요도가 높은 거, 유사성이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내림차순해서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LLM이 중간 부분 있죠. 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의 내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문서의 중요도는 높게 봤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요 중간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끝 부분에 위치한 문서는 또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순서대로 문서를 재배치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죠. 중요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LLM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서는 가장 상단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순서는 끝 부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락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배치해서 넣어야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구현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랭체인에서는 롱 콘텍스트 리오더라는 모듈을 통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요 문서를 재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 코드를 통해서 쉽게 재정렬을 해서 우리 LLM에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밖에도 멀티벡터 리트리버가 있고요. 멀티벡터 리트리버는 여러 벡터 스토어에서 리트리버를 가져오는 거고요. 앙상블에서 쓰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텍스처 컴프렉서라고 해서 긴 길의 문서 결과를 압축해서 쓰실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LLM 체인 필터를 통해서 문서의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랭체인 예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요것만 말씀드리려면은 정말 밤을 새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야인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먼저 이 퓨샷 프롬프트 템플릿을 적절히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LLM은 이 퓨샷 예제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작성해줘라고 다 줄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제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퓨샷 프롬프트 예제를 저희가 그냥 문자열 형식으로 쭉 가지고 있으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은 보통 야멜 파일로 별도로 프롬프트 버전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랭스미스의 허브에 제 프롬프트를 업로드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업로드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풀해서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도 좋고요. 이 업로드해서 쓰실 때 커밋 버전별로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강점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랭체인 허브에 보면은 다양한 완성형 프롬프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서 요약 프롬프트인데, 이 문서 요약을 하는 태스크들이 실제 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봐야 되는 문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다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서 요약에 대한 태스크에
프롬프트에 대한 니즈가 높았어요. 근데 이 요약에 대한 품질을 살펴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데요. 이 요약 프롬프트에서는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체인 오브 덴시티라는 프롬프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체인 오브 덴시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5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요약본을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스파르스한 서머리를 작성합니다. 스파르스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느슨한 아주 간략한 형식의 요약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싱 엔티티를 찾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인데 누락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들을 반영을 해서 덴서 서머리로 완성을 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느슨했던 요약본에서 미싱 엔티티를 찾아서 그걸 넣어서 개선하고 그 과정을 5번 반복하는 방법론입니다. 5번이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전 요약본에 보시면 알파고, GPT-3, 데이터 피처 엔저니 요 키워드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싱 엔티티로 찾은 거고요. 요 미싱 엔티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요약본을 다시 다듬어서 완성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덴서 서머리에 보면은 요 키워드들이 추가가 돼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5번 한다. 근데 5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5번 하냐면 스텝의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스파르스한 요약본은 성능이 좋지 못하죠. 근데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 휴먼 서머리 레벨이 한 요 정도라고 보는데 4번, 5번부터는 이제 사람이 한 요약본보다 더 우수한 품질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 정도 하니까 더 좋았더라라고 논문에 나와 있고요. 이 논문에 보면은 실제 사람이 한 요약본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오브 덴시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요약본을 만드는 태스크에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랭체인 미드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제가 또 오프라인 미팅에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주소에 오시면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의 소스 코드들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 랭체인 한국어 튜토리얼이라는 깃허브에 오셔서 코드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스타도 눌러주시면은 코드를 제가 공유드리고 업데이트함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랭체인 관련된 VOD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2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이 바빠서 늦춰졌어요. 그래서 3월 안에는 꼭 오픈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사전 신청 구글 설문지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